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 도기 책방으로 여러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저희 집 주변 야외에서 촬영을 한 것에 대해서 반응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오늘도 멋있는 밖에서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게다가 야외인데 야간에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비가 옵니다. 예, 비가 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비바람이 붑니다. 비바람이 부는 것까진 괜찮았는데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실내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었는데 다음번에는 또 야외에서 여러분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천둥 번개가 치는데 딱 맞는 책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욕심은 좀 났었는데 도저히 뭐 소리가 들리질 않아서 밖에서 찍질 못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예고를 해드렸듯이 1929년 대폭락 The Great Crash 1929라는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이 책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54년도에 초판이 발행됐는데 그 이후로 절판이 안 되는 책이에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절판이 안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절판이 될 즈음 되면 폭락이 와요. 예, 절판이 될 즈음 되면 폭락이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폭락이 되니까 도대체 옛날 폭락은 어땠는지 찾아보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또 서점에서 다시 팔리고 또 재판되고 또 재판되고 정기적인 재판이 되면서 그 오래된 책치고는 이렇게 절판 안 되는 책이 정말 드문데 절판이 안 되고 꾸준히 나오는 그런 책입니다. 저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죠.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입니다. 경제학자가 쓴 책이라 그런지 약간 좀 까다로운 문체들이 조금씩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평이하고 쉬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경제학자가 지었어도 사건을 어렵게 기술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있는 그대로 기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갤브레이스 책 중에서는 상당히 읽기가 편한 책 중에 하나고 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나 역시나 공부를 많이 하셨던 학자가 쓰신 책이라 사건 중심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격조는 상당히 높은 그런 책이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 마치 소설처럼 읽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조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책을 제가 어떻게 소개해 드릴까 좀 고민을 했어요. 이 책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느낀 점도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어떻게 소개를 해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느끼는 건 뭐냐면 사실 외국 서적을 번역하는 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반역이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는 새로운 창조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번역하는 일이 좀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책에 대해서 느낀 점 감상을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번역하고 비슷하게 반역 또는 새로운 창조 이런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오늘 아마 좀 그렇게 될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왜 이 시점에서 1929년 대폭락을 생각하는 이 책을 잡았느냐?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도록 하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2020년 지금 우리의 상황은 도대체 어디에서 연유되어 왔을까요? 이 책을 거의 다 읽고 덮으면서 우리는 과연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지금 8월에 지금은 과연 어떤 것의 결과치이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때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2000년 IT 버블의 결과치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2000년에 IT 대버블이 사실상 29년 대폭락 직전에 있었던 28년까지와 29년 중반까지의 대호황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사실은 제가 2000년에 이제 증권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 제가 처음 투자를 했었던 시점이 바로 IMF가
발생하고 난 98년도 이후였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이제 폭락 때문에 이거는 들어가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해서 학창 시절에 들어가게 되긴 했는데요. 2000년 IT 버블은 정말 지나고 났더니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지나고 났더니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대호황을 내가 거쳐 지나왔구나. 특별히 투자와 금융의 세계에서는 명확하게 이건 정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일이 벌어졌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의 시점이 왜 IT 버블의 결과치냐? 결과적으로 보시면은요. 지금 2000년 우리가 IT 버블이 왔을 때 꿈꾸었던 그것이 현실이 된 세상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2000년에 IT 버블이 나는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미래가 바로 지금의 미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전부터 나타났고 또 이 이후로도 나타날 이 미래. 그런데 2020년에 그것이 정말로 가속화되면서 꽃을 피기 시작한 정말 봄꽃이 빵빵 피듯이 핀 이 시점. 이 시점이 바로 2000년 투자자들이 꿈꾸었던 그 시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29년과 비교해서 1929년 대폭락 시절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2019년 대폭락 때는 폭락하고 난 다음에 대응이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엉망이어서 그 엉망인 상황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41년까지 쭉 갑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하지 못해요. 굉장히 어둡고 긴 터널 속에 있었고요. 그 부정적인 생각은 더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굶던 사람들이 회복이 안 되는 계속 어려운 시점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고 결국은 언제 회복이 되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 미국이 온전히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와 다른 점은 뭐냐면 2000년 IT 버블 때도 산이 너무 높았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죠? 대폭락은 대패닉은 앞에 뭐가 있다? 큰 호황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정말 IT 버블 때도 정말 큰 산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산이었기 때문에 큰 패닉이 충분히 올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의 그 IT 버블 때 가장 많이 치솟았던 시장이 어디? 네, 코스닥 시장입니다. 지수는 몇 포인트? 2000포인트. 20년이 지난 지금은 몇 포인트? 800포인트 내외 정도 수준이에요. 900포인트 한 번만 간 게 최고였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IT 버블의 절반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때 그 IT 버블이 얼마나 대단했던 것인지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자, 그런데 29년 대공황 때와 다른 것은 IT 버블 이후에 엄청나게 폭락을 하게 되자 어떻게 됐죠? 연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뭘 했죠? 그린스펀 풋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연준 의장은 그린스펀이었고 그린스펀은 이 위기를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죠? 대대적으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쭉쭉쭉쭉쭉. 제가 기억하기로는 6%대에서부터 금리가 착착착 내려갔는데요. 근데 29년도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제가 부의 역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20년부터 23년, 4년 이때까지 그 독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독일 마르크화가 몇 분의 몇? 1조 분의 1로 가치 평가 절하되는 일이 발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29년 이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도 어떤 것들이 짓눌렀느냐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위험해. 그래서 통화가치 그리고 건전한 재정이 깨지는 건 위험해.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29년 대공황이 오고 나서도 어떻게 했다? 돈을 풀지 않았어요. 돈을 풀지 않았던 것이 29년 대폭락에 의한 대공황이 장기화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몰랐었던 것이죠. 위기 때는 돈을 풀어주고 통화정책을 해주어야 빠른 회복이 되는데 그걸 모르고 더 긴축, 더 재정 긴축. 네, 민주당에서도 그걸 굉장히 지지를 했었던 거죠. 미국의 민주당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 2000년대는 그런 교훈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그린스펀 풋을 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은 무슨 풋? 파월 풋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퍼 풋은 금리를 크게 내렸다는 거고 지금도 파월 풋은 금리를 크게 내렸다라는 것이죠. 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반도 못해 인재 서론인데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금리 이후로, 그 그린스펀 풋 이후로 시장은 2002년 이후로 반등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9.11 테러 이후로 더 빠른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2006년, 2007년 계속 좋았죠. 근데 이번에는 어디가 좋았나요? 네. 미국의 부동산이 좋았습니다. 그때 WTO에 가입한 중국이 계속해서 생산물을 내면서 돈의 잉여금들이 어디로 와요? 네,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중국 사람들 부동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 대버블이 오죠. 대버블이 와서 그때는 이제 금융권이 깨지면서 이거 진짜 100년, 29년 이후 100년 만에 대공황이다 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10년짜리 금융시장,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에 장기 호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장기 호황 이후에 이번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전쟁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고 경기가 무너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2007년도 미국의 부동산 버블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따지고 보면 2000년에 IT 버블부터 시작한 거죠. 왜냐? 그린스펀 IT 버블이 무너져서 그런 상황들이 도래하지 않았으면 그린스펀 풋은 없었을 것이고 그린스펀 풋이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지속되지 않았다면 부동산 버블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근데 어찌되었건 그런 이유로 지금 우리는 그 IT 버블 때 꿈꾸었던 것들이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훨씬 더 그 꿈이 이루어지고 가속화되는 과정에 훨씬 더 많은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런데 다시 1929년으로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도 아주 재밌어요. 192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플로리다에 부동산 대버블이 있습니다. 예. 그때 대버블이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잘 아시다시피 뭐 플로리다 주변에 뭐 코럴 케이블스, 팜비치, 멕시코만 일대, 마이애미 비치 뭐 이런데 아주 뭐 부동산 투기가 엄청나게 일어났고 여러분 아시는 그 유명한 폰지도 이때 등장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올랐냐면 8,000달러짜리 토지가 2만 달러, 그리고 호수 주변에 1만 5천 달러가 2만 5천 달러, 그리고 바닷가가 보이는 해안지대는 2만 달러가 7만 5천 달러, 이런 식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런데 이제 이게 26년에 도달하면 한계에 다다릅니다. 더 이상 구매자들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또 한 번 더 얻어맞죠. 26년에 허리케인 2번 강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사람들은 호황이 끝나지 않았을 거라고 계속해서 고집해요. 계속해서 고집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네, 그 호황은 끝나고 그 플로리다의 버블은 끝나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주식시장으로 이후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주식시장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또 버블이 벌어졌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난 부의 역사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죠? 네, 1차 대전, 세계대전 이후 그 승전국들한테 빌려준 돈을 받아야 됐지 않습니까? 약 한 130억 달러 정도 되는 돈. 그것들이 매년 들어왔죠. 근데 그 1차 대전 이후 어떻게 됐죠? 예, 유럽의 제조업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고 미국은 순수출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어떻게 돼요? 상당히 미국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2020년, 22년 이후로 1922년 이후로 대호황이 오게 되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심어줄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어떤 심리를 심어줄까요? 세상에 대한 긍정, 미래에 대한 낙관, 미래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심어주죠. 그래서 사실 갤브레이스가 한 얘기 중에서 도대체 이런 그 버블이 왜 왔느냐?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다. 즉, 사람들의 확신과 믿음, 미래에 대한 신뢰. 이것이 대버블이 오게 만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과정들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사실 유럽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1926년 이후로, 제가 계속 헷갈리네. 1926년 이후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27년부터는 주가 본격적으로 상승합니다. 27년에는 조정기간이 단 2개월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서 27년 이후로 유럽에 있는 자금들이 들어오고 유럽에 있는 금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27년 이후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격적인 레버리지 시대가 발생이 되죠. 저는 사실 그 앞단 버블 구간에서 이런 버블들이 도대체 왜 일어났나 이렇게 책의 내용을 보면서 결정된 것은 뭐냐면 생각이 든 건 뭐냐면 이거 레버리지 시대였구나.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많았구나. 경상수지 흑자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긍정하면서 계속해서 레버리지를 땡기죠. 그리고 유럽에서도 돈이 들어오고 유럽 사람들도 돈을 빌려주러 와요.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요. 5%, 6%? 아니요. 7%, 8%. 또 12%까지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기서 돈을 워낙에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이자 따위는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땡길 수만 있으면 나는 큰 부자가 된다. 미래에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게 28년 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주식시장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도 별로 없고 조정이 있어도 또 회복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확신은 훨씬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8년 후반 그리고 너무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29년도에는 서서히 경계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경계하는 목소리들에 대한 비난도 커지면서 그런 경계의 목소리들이 쏙쏙 들어가게 되고 긍정론만이 자리 잡게 되지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시점에서 이 책을 왜 보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시점이에요. 우린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상당히 커요. 왜? 2000년대에 IT 버블 때 꿈꾸었던 꿈이 실현되고 있거든요. 미래에 대한 낙관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29년에 보았던 그런 대호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 여기서 시장이 올해, 내년, 그리고 내후년 초반까지 강세로 달려준다면 29년의 예를 땡겨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버블이 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이 29년 또 도달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건 지금도 차입도 있고 많이 하지만 이 정도의 낙관 인가는 아직 조금 의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29년도 그 대공황이 오기 전에 대호황은 정말 역사적인 호황이었습니다. 역사적인 호황. 그러면 어디에 견줄만 하다? 2000년 IT 버블에 견줄만 하다. 지금은 2000년 IT 버블에 견줄만 하나요? 아니죠. 지금 상당히 냉소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빅테크들은 계속 올라가지만 중소형주들은 미국에서 별로 재미가 없는 경우들은 많아요. 그렇게 조금 다르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의 상황과 대호황과 대폭락이 오는 그 과정과 어느 정도 비슷하고 어느 정도 틀리느냐 이걸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거기서 뭔가를 조금 얻어내려고. 과거의 대호황과 대폭락 국면이 어때서 지금과 어느 정도 유사점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략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지 이것을 보려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다, 책을 읽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얘기가 이거입니다. 저는 이제 이자율이나 신용대출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그 호황과 버블이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갤브레이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분위기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 시장 자체의 분위기다라고 얘기하면서 대대적 투기가 일어나려면 전반적인 신뢰감과 낙관주의,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 부분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선의와 선행에 대한 믿음도 갖고 있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신뢰감이 넘치고 미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뢰감은 증시붐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이 소심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비관적이고 의심이 많거나 심술궂은 경우에는 투기열이 발생할 리가 만무하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서 과거보다는 분명히 말씀을 여러 번 제가 옛날부터 많이 드렸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확신이 커진다고 했는데 옛날보다 확신이 커진 건 맞습니다. 근데 비관주의는 없나요? 아직은 조금 더 있는 것 같죠? 요거를 비교해 보시라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포인트는 지금하고도 맞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장이 이 시간 이후로 버블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하나인데요. 뭐냐? 저축도 충분해야 한다. 투기가 아무리 차입금에 의존한다고 할지라도 투기열이 일어나려면
어느 정도는 그 가담자들이 조장을 해야 한다. 만약 저축이 급증한다면 사람들은 그 저축에 대해 한층 더 낮은 한계 가치를 부여할 것. 이건 뭐냐면 금리가 낮으니까 저축해봐 아무 소용 없다. 그리고 다른 데에 수익이 많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저축에 대해 가치를 덜 준다는 그 얘기고요. 그들은 현저하게 호전될 수익 전망에 대해 그중 일부를 베팅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투기는 경기 회복 초기에서보다는 오히려 번연기가 상당히 진척된 후에 발생하기가 쉽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 대목을 2020년 20점에서 읽어야 될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생각을 한국에서는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저금리, 그 다음에 실제로 요즘 어떤 분위기가 벌어지고 있느냐면 8월달 들어오면서 변화된 분위기 중에 하나가 2020년 8월달 들어오면서 변화되는 분위기 하나가 부동산 자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보여요. 저는 현장에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돈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앞서 얘기한 낙관론이 시장 전반을 덮게 되면 우리에게 2000년 이후에 또 다른 버블이 올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구체적인 비슷한 맥락의 예가 영국의 사우스시 버블이었습니다. 예, 사우스시 버블이 똑같은 구조였어요. 저축이 많았고 저축이 옮겨 탄 겁니다. 지금 한국도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좀 덜한 것 같은데 고객 예탁금 늘어났다. 뭐 이렇게 섞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1929년 재앙의 5대 원인을 갤브레이스가 마지막에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악한 소득 분배. 부자는 너무 부자였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했다. 5% 상위 5%가 전체 개인 소득의 3분의 1을 차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투자는 그럼 누가 해요? 가난한 사람도 하지만 대부분 부자가 합니다. 근데 시장이 흔들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부자들 돈을 빼죠. 그럼 급격하게 돈을 빼는데 이 사람들이 돈만 뺍니까? 소비도 다 줄입니다. 그러면서 소비가 극단적으로 떨어졌는데 받쳐줄 사람들이 있었나요?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받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공황적인 상황으로 더 빨리 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기업 구조가 상당히 열악했다라는 걸. 이때 대공황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곳곳에서 횡령 사건이 막 터집니다. 이건 뭐냐면 기존에 횡령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횡령에서 주식 투자한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 횡령이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증시 폭락과 함께 예를 들어 증시 투자하려고 횡령했던 사람들은 다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곳곳에서 그런 사건들이 여러 건이 터졌고 그 외에도 기업 조직 안에 부패한 일들이 막 터집니다. 그러니까 더 뭐랄까요, 시장의 신뢰도, 그 다음에 사회의 신뢰도가 더 떨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더 공황도 악화됐고요. 세 번째, 열악한 은행 조직. 네, 담보로 잡은 담보물들이 다 이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담보물도 더 약화되면서 은행도 부실화된 것이죠. 은행이 하나 자빠지면 연쇄적인 도산이 됐죠. 이것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국제 수지의 불안정. 이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돈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경제 지식이 빈약했다. 이것은 앞서 제가 지나치게 인플레이션을 거부하면서 통화 정책을 아예 못했기 때문에 대공황이 더 심해졌다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책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심각해졌고 시간도 너무 길어진 거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웃기는 게 좋은데 대공황 얘기하면서 어떻게 잘 못 웃겨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번 독일 책방에서는 재밌고 웃기는 내용들을 한번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니면 진행을 웃기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증시각도기 독이마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주말도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안녕.